현재 진행 중인 문건이 있어요. 이 아파트형 공장이 뭡니까 이거? 지주상센터 이거죠? 그러면 이거는 요새 대출이 묶이는데 아파트하고 틀리죠? 대출 잘 되겠죠? 제가 알기로는 아파트형 공장을 예로 10억에 받으면은 거의 뭐 10억 다 해줍니다. 12억 5천인데 이번에 10억에 받죠? 그럼 10억에 받으면은 뭐 8억, 9억, 10억 정도 꺼서 왔다 갔다 하면서 다 해줍니다. 대출 잘해죠. 특히 서울 쪽에 있는 이 아파트 공장은 안 봅니다. 그런데 20에 105316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아파트 공장은 알겠는데 여기 보니까 UI 제 뭐 해갖고 유동화 전문 유한에서 나왔어요. 12억 5천인데 10억. 그럼 요번에 사고 싶어요. 예로 사고 싶은데 월세가 100만원 뭐 부분적으로 받기도 하고 나오는데 그럼 요거를 건전항권이 요리 갔는데 경매는 기업은 했는데 지금 채권자 누굽니까? 요거죠. 여기죠. 그러면은 여기에 전화번호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연락처. 담당자를 알아야 뭐 전화를 하지. 그죠? 담당자를 알아야 되는데 옛날처럼 문건 송달 내역 보니까 여기 이제 있죠. 중소기업은행 맞죠? 중소기업은행 성계인 맞죠? 성계인 그죠? 그다음 아까 유당 전문 유한회사 있죠? 유한회사입니다. 신고됐는데 이 전화번호를 알 수가 없다. 아까 있는 거는 있고 요건 또 없어요. 내려가도 전화번호 없죠 지금. 그럼 뭐 어쩌느냐 이게. UI 제28차 자 한번 봅니다. 그럼 이 연락처를 그럼 어떻게 해서 내가 접촉할 수 있느냐 봅니다. 연락처를. 자 그래서 이제 봅니다. 부실 채권은 유동회사 연락처를 알려면은 금융감독원에 간다. 그죠? 전자고일에 가는데 거기에서 살 수 있다. 자 봅니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유동회사에 가면은 아니 한국은행 전자금융 공시스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스템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들어가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거를 실제로 한번 넣어봅니다. 자 우리 네이버나 갑니다. 네이버나 가셔가지고 아까 어디 했죠? 금융 감독원 치니까 전자공시스템 나오죠 바로. 자 봤죠? 자 요거를 누르면 돼. 요거 누르면 됩니다. 자 꼭 눌렀어요. 눌려가지고 공시스템 가서 자 이 화면 나왔습니다. 누르니까 그럼 여기다 회사 자 아까 이름 뭐죠? 꼬부란 것이 아까 뭐고 복잡하게 아까 뭐랬노? UI 그죠? 자 칩니다. UI 그죠? 또 뭡니까? 제20 뭐 나오죠 이게 20 다음에 8이구나 8까지 시작. 자 8이 나오죠 이게 이거 보입니까? 뭐 나왔죠? 요거 누르면 돼요. 요거 꼭 눌렸어요. 눌려가지고 조심해야 될 거는 그냥 눌리면은 또 잘 안 나와 이게. 아니 나오네. 자 눌리는데 눌려가지고 여기에다가 넣고 여기다가 등록 신청서 있죠. 이게 금감원에 신고할 때 자료입니다. 자료. 자 요거를 누르면 돼요. 요거를 눌려가지고 보면은 이게 정정 신고가 있는데 정정 신고는 자료가 별로 없어요. 그 다음 이게 있습니다. 등록 신청서. 금감원에 신고할 때. 자, 정정 신고서 하고 여기서 보면은 안 나옵니다. 이밖에 없으니까 한 칸 밑에 자산 양도 등의 등록 신청서. 자, 여기에다가 꼭 누릅니다. 눌려갖고 보니까 자, 이 화면 오죠? 이거 잘 수 있겠죠? 눌리 보니까 뭐 나오죠 이게. 기업은행에 누구라고요? 은행장 전화하면 안 되고 여러분들이
전화 어디 합니까? 여기 있죠? 이거 전화하면 돼요. 강윤석 차량한테 하면은 이제 요 부시 채권을 핸들링 하면 됩니다. 팔겠다, 못 팔겠다. 팔아도 얼마에 팔겠다. 그럼 요 가서 여러분이 핸들링 하면 됩니다. 할 수 있겠죠? 자, 해봤습니다, 방금.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찾는다. 금융감독은 전자공시 시스템, 알겠죠? 금융감독은 전자공시 시스템 가서 그 채권자 이름을 조금 넣습니다. 넣으면은 여기 나온다. 그죠? 요게 꼭 누르면은 아까 전화번호 담당자, 실무자 전화 나왔어요. 그럼 거기에다가 여러분들이 전화를 하시면 됩니다.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 독산동은 10억에 떨 있는데 요거를 전화번호가 없어요. 공유하면 안 나와요. 그럼 여기 가서 제처음에 찾아보니까 여기 나오더라. 아시겠죠? 자, 배웠다, 그죠? 자, 요까지만 하고, 자, 하나 더 봅니다. 지난번에 이게 2015년도에 1150억, 우리 마산의 어디고? 13회 1097 수주 잘 지겠죠? 거기에 이 한 2200억짜리 이 공장 부지가 나왔어요. 나왔는데, 여기에 13회 1097을 한 겁니다. 이 공장을 전문으로 개발하는 업체가 있어요. 업체가 있는데 저한테 전화가 왔는데, 자, 이게 얼마짜리죠? 2209억입니다. 2209억. 9억이고 평수는 36,000평이고, 그죠? 여기에 마산의 자유수출 지역, 이 참 마산의 큰 힘이었죠. 자유수출 지역 굉장히 큰 회사가 있는데 여기에 부지를 3만 뭐 몇천 평을 이걸 판대요. 이거를 파는데, 여기 이제 부지가 큰 부지를 파는데 마산에, 그죠? 이렇게 해서 파는 모양인데 요거를 유동화 회사, 이제 담당자는 못 찾겠대요. 요거를 이제 사가지고 쪼개갖고 20개 쪼개서 팔아야 되는데, 이거를 쭉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은행이 이제 나오겠죠. 은행이 나오도 우리 은행 사고 나오는데 이 담당자를 알 수가 없대요. 담당자 이걸 알 수가 없대요. 그래서 어디 전화하면 되느냐? 어디 전화하면 되죠? 문건 송달리에 가서, 그죠? 송달리에 가서 여기 가니까 자, 이거 나오죠? 뭐 해가지고 유동화 전문위원 나왔죠? 그럼 아까 어디 간다 했죠? 금융감독원 전자공시대 가서 찾으면은 그 담당자로서 아까 뭐 있죠? 우리은행에 뭐 여신관리부에 뭐 담당자 차장 누구 이제 그거를 사진 찍어 보내줬다. 모르는 게 자꾸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모르니까. 근데 결국은 누가 샀느냐? 자, 누가 샀죠 지금? 저가 산 거예요. 이런 거를 이제 유입치되겠다 합니다. 은행 용어로 유입치되겠다. 은행 명의로 그냥 소유권을 막 소유자 들어가가지고 일반 매물로 이제 그런 사람들 만나가지고, 자, 요거 뭐 1,500에 사라든지, 지금 우리가 1,150에 샀지만은 뭐 1,500에 사라든지 채권이 많으니까 이제 그렇게 협의를 할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전자공시 시스템에 가서 할 수 있다. 자, 됐죠? 그리고 동영상은 우리가 지금 MPL 동영상을 9개 올랐어요. 9개. 요쭉 올라왔으니까 집에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동안에 9개를 오늘은 주로 종합시간입니다. 9개가 종합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한 10분 쉬고 요거를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분 쉽니다. 네이버나 유튜브 가셔가지고 황경진 경매, 그냥 황경진 195강 읽으시면 됩니다. 그죠? 다시요. 유튜브나 네이버 두 군데에 가셔가지고 황경진 검색어에 195강 치면 나올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9강좌를 찾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 말고 여러분들이
자, 유튜브 가셔가지고, 그죠? 유튜브, 제 같은 경우는 이랍니다.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건데, 여기서 이제 보통 황경진, 아까 195강입니까? 황경진 195강, 뭐 이렇게 쳐도 될 거고, 그죠? 이렇게 쳐도 나올 겁니다. 근데, 보통 여기서 그냥 검색어에서 NPL 일 치면은 쭉 나올 겁니다. 이런 식으로 9개 나오네요. 9개. 그럼 9개가 지금 공개로 되어 있으니까 다 볼 수 있겠죠. 그죠? 9개 강좌가 있습니다. 최근에 605강 605강도 좀 상세히 해놨어요. 지난번에 579강 568강 쭉 있습니다. 있으니까 요거를 보시면 됩니다. 그럼 요거는 유튜브 가든지 여러분들이 가서 이제 제 이름을 치고 이제 그 가서 황경진 뭐 강좌를 넣으면 됩니다. 그럼 네이버도 상관없어요. 네이버도 네이버 가서 보셔도 똑같습니다. 자, 그 정도 됐고요. 자, 그 다음 봅니다. 그래서 치면은 여기다 검색어에 황경진 여기 MPL 이렇게 치면은 뭐 나올 겁니다. 나와가지고 9강좌가 다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부실 채권에 개인 투자가 가능한가? 2016년 7월 25일에 대부업법 등의 이 법률의 용어입니다. 정확한 명칭이 대부업 등의 등록 및, 자, 다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유에 관한 법률. 자, 여기 이제 우리 일명 대부업법 삼는 겁니다. 약해서 그냥 대부업법 얘기하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돼서 부실 채권의 개인 투자가 금지됐습니다. 그래서 대부 채권을 매입할 수 있는 자를요, 금융기관의 대부 채권을 매입할 수 있는 자를 여신 금융기관에 대부 채권을 매입 자를 여신 금융기관하고 매입 추심업자로 등록한 대부업자. 자, 요거 들어가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여기 들어가니까 돈이 5억이 필요해요. 지금은 5억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개인 투자자 금지는 언제 됐다고요? 여기 있네. 2016년 7월 25일부터 개인 투자를 금지를 시켰습니다. 한 5년 다 돼간다, 그죠? 5년 다 돼가네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또 대부업자, 만약 등록했다 하더라도 그 대부업자는, 금융감독의 관리 감독을 받는 자로 제한하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불법, 추심, 이런 거를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개인 투자를 금지시켰는데 이게 조금 그래요. 이거를 해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법을 개정해가지고 지금 정시가 너무 지금 과열되고 있죠. 이런 것도 채권, 이거 채권이거든요. 채권도 유동화가 되어서 원활하게 자금 이동이 순환이 돼야 되는데 금지하는 건 안 좋아요. 그래서 제가 제 박사 논문은 요거 개정한 것을 다시 원위치하자 이런 내용이 많습니다. 원위치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부실채권을 얼마나 쉽게 살 수 있도록 예전처럼 돌아가자 그겁니다. 그래서 국가기관에서 너무 그냥 자꾸 이렇게 못하도록 만든 건 안 좋은 겁니다. 옛날에 잘 하고 있었거든요. 옛날에 뭐 20년, 30년 전부터 IMF 뒤부터 계속 잘 하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법을 바꿔가지고 금융감독원에서 바꿔가지고 개인 투자는 하지 마라 이 이야기입니다. 자, 차가 고속도로 차가 다니니까 사고 많이 나. 앞으로 자동차 다니마 이런 겁니다. 지금 하면 그러면 뭐 추력이나 성차 빼고 나머지는 다니지 마. 뭐 이런 겁니다. 지금 해서 그렇게 규제하는 건 안 좋다 이야기예요. 지금은 자본금이 5억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이제 신규로 대부업체를 만들 사람은 5억이 있어야 되겠다. 자, 그거는 상관없어요. 1억씩 5명이서 투자하고 5억 만들었다고 상관없어요. 만들어가지고 하면 됩니다. 법인체를 만들어서. 자, 그 다음 봅니다. 투자 방식에 대해서입니다. 투자 방식은 론쉐일이 제일 많이 씁니다. 이 보면은 론쉐일 투자 방식, 채무 인수 방식, 사후 정산 방식 이런 게 있는데 아까 우리 봤죠? 론쉐일, 그죠? 바로 건재당권, 4번 건재당권을 4-1 해가지고 구기등기 하면서 하는 그것입니다. 그럼 론쉐일 투자 방식 때는 계약서가 뭐였냐면요 채권 및 건재당권 양수도 계약서 또는
채권 양수 계약서 아까 봤죠, 그죠? 이런 계약서를 만들면서 여러분한테 넘겨줍니다. 자, 그래서 요 방식은 다음에 여러분 공부 좀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론쉐일과 채무인수가 다른 거는 뭐냐 그러면은, 론쉐일은 간단하게 건전한건을 이전 받는 겁니다. 간단하게 건전한건을 이제 이전을 받는다, 그죠? 받는데 금액을 얼마 샀다 이런 건 없어요. 이게 제 논문에 이런 겁니다. 채권 양도 금액을, 아까 우리 채권 양도 금액을 숨기거든요. 그거를 오픈할 필요가 있어요. 여기다가 양도를 했는데 예로 7억에 줬다든지 2억에 줬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은행에서도, 자 아까 봤죠? 아까 그 찜질방 보니까 9억짜리가 2억 천에 뭐 떨어져 가지고 7억에 막 들어가죠. 그때 은행에서는 7억에 나서 받았구나, 대출 5억 해둬라 해줍니다. 자, 거기다가 이전할 때 그 계약서 금액, 채권 양도 금액을 그냥은 이전할 때 거기에다가 부기등기를 하면 됩니다. 안에다가 채권 양도 금액이 2억 천입니다. 이러면 은행에서 이게 7억 7천에서 받았는데 7억에 받았는데 원래 2억 천 주고 산 게구나. 그러면 2억 천을 기준해서 대출을 1억 6천에 주겠다. 이게 맞는 겁니다. 그죠? 등기부 이게 표시가 안 됐어요. 이게 조금 이제 요거를 개선해야 되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제 박사 논문에 이런 게 막 들어가 있어요. 내용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론쉘, 채무인수 이런 방식이 있는데, 이런 방식들은 여러분들 깊게 공부하시면 조금 연구를 하시면 돼요. 지금 그냥 넘어갑니다. 넘어가고 건전한 건을 이전받는 것이 론쉘이다. 론쉘 할 때 보통 아까 보니까 20%를 돈을 대고 80% 저축은행 빌리고 이전을 왕창 받아온다. 10만원 꿔서, 그죠? 받아가지고 20%를 자기가 돈을 대고 80% 빌리니까 또 바로 질권 대출을 또 저축은행에서 바로 잡더라. 같은 날. 그렇게 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확정 채권을 양도를 해버립니다. 부기등기 하면서. 그죠? 근데 채무인수는 부기등기 사고 이런 게 없어요. 이런 게 없어요. 이제 계약서 방식도 다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일반 투자하고 부실 채권하고 차이가 뭐냐, 이게 되죠. 그래서 쭉 보면은, 우리 부실 채권은요, 이 양이 많습니다. 이 물건을 자기가 선별할 수 있어요. 여러 경매가 지금 한 34%가 나왔는데, 제가 논문에 보니까 나왔는데, 이 물건이 많고, 그 다음에 건전한 건은 이전을 받고, 그죠? 또 단기 투자고, 취득세 이런 데서 좀 자유롭습니다. 예로 배당을 받을 때는 없죠. 배당 시 없다, 그죠? 취득세가 없습니다. 예로 배당 받은 사람 있겠죠. 배당 받을 때는 취득세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 제일 중요한 요겁니다. 양도소득세, 개인들이 했을 때 우리 부동산을 사면은 세금이 많죠. 자, 취득세, 요 보유세도 또 빠졌네. 하나 넣어야 되거든요. 여기다가 탁 한 칸 넣어가지고, 요새 제일 유명한 게 뭡니까? 취득세 다음에 보유세, 그죠? 보유세가 이런 거 되겠네. 보유세가 있느냐? 지금 요거는 있죠. 많게는 최고 6%, 그죠? 최고가 지금 6%까지 왔어요. 보유세를 좀 올려야 됩니다. 외국에는 교육세라거든요. 보유세가 우리나라는 외국에 한 1.5%가 보통 된대요. 근데 지금 우리는 많이 올려가지고 아마 6%까지 지금 한 3%, 6%는 올려놨는데, 올 5월달 되면은 이제 우는 사람 많을 겁니다. 앞으로 이제 보유세 때문에 고민을 해봐야 돼. 그래서 이제 한국은행 총재 그 강연을 보니까 앞으로 장기 하락을 할 거다. 일본도 매년 인구가 50만, 60만 줄대요. 그래서 장기 하락하다. 주택 쪽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유세를 높여야 된다. 지금 많이 높여놨어요. 사실은 6%가 많이 올립니다. 그럼 우리 MPL 할 때는 있다 없다? 없다. 없죠? 보유세 안 가 있으니까 채권을 갖고 있으니까 건전한 거는 갖고 있는 것 때문에 은행 입장입니다. 은행에 뭐 보유세 안 내는 거죠. 은행에서. 자,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개인은 없다. 개인은 없다. 그죠? 없고, 비영업대금 이자 소득이 아니다. 지금 그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비영업대금 이자 소득이 아니라서 개인은 없다. 구체적으로 졌습니다. 예전에 싸움 붙어가지고. 그래서 근데 개인도 좀 제한적이에요. 계속 한 사람이 2건, 3건, 5건, 10건 하더라.
그거는 이제 또 사업소득 보기 때문에 또 내야 됩니다. 내야 되는데 보통은 우리가 일일이 한 건 하고 끝내고 뭐 이런 거죠. 그런 게 이제 구체적인 적습니다. 그럼 대출 한도가 매우 높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이 높여서 하니까 채권 양도 금액을 몰라요. 은행이나 이런 데서 모르니까 아까 보았듯이 2억 천 주고 떨어진 게 7억 가까이 낙찰받고 5억 받았잖아요. 그 이유는 이 채권 확정 금액이 등기부에 기재도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채권 거래 주로 채권 양수된 거래 금액을 알 수가 없거든요. 은행에서 알 수가 없으니까 그냥 7억 낙찰됐구나 80% 5억 유천 해줄게 뭐 이런 겁니다. 9억짜리니까 그래서 이렇게 대출 한도가 매우 높다. 이게 이제 장점이에요. 이게 사실 좀 문제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은행에서도 이제 그 법을 개정이 되면은 채권 양도 금액을 부기등기 할 때, 저거 얼마 주고 샀다. 그거까지 딱 하나 한 줄을 넣어주면은 간단해요. 저게 상금은 아니까 거기에서 적당하게 대출을 내라면 되는데 높게 낮춰받는 거. 거기서 대출해 주니까 나중에 부실 생기고 막 시끄럽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다 자료가 제 논문에 있습니다. 부동산 담보부 부실채권 투자의 법적 구조에 관한 연구해가지고 박사의 논문이 있어요. 그럼 여기 들어가서 보시면 되는데 요거는 논문은요 RISS라고 있어요. RISS 그거 가시면은 프린트도 되고 다 됩니다. KISS가 아니고 뭐라고요? RISS 키스가 아닙니다. 리스 가시면 됩니다. 그거 뭐 다 나와요. 자, 부실 채권이 뭐냐? 3개월 이상 연체된 고정 해수음원 추정 손실을 말한다. 금융감독원의 이제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입니다. 자, 넘어갑니다. 그래서 RISS에 가시면은 황경진 MPL 치면요, 요런 이제 나와요. 이게 나오는데 여기에 원문보기, 요거는 됩니다.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RISS 중요하니까요. 가봅니다. 자, 네이버에서 키스 아니고 뭐라고요? 리스 그죠? RISS 그죠? 다시요. RISS 모든 건 다 그래요. 노무이든지 뭐 여러 법상권, 유치권의 공부를 기각하겠다 하면은 이거 들어가면 됩니다. RISS에 들어가셔가지고 여기 가서 눌립니다. 눌려가지고 검색이 있죠. 여기다가 이제 황경진 그죠? 얘로 NPL 뭐 많이 나오니까 NPL 치면은 뭐 나올 겁니다. 뭐 나오죠. 이게 밑에 나왔죠. 그죠? 그럼 뭐 나왔는데 여기 있죠. 원문보기 이거 누르면 돼요. 원문보기 눌러보면은 뭐 다운로드 받아야 되는데 여기 하면 바로 나와요. 바로 그래서 여기 보면은 각종 뭐 석사 논문, 박사 논문, MPL 논문, 뭐 부실 채권 최근의 논문 다 나옵니다. 다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막 열리고 있네요. 자, 봅니다. 열렸네. 자, 뭐 나오죠? 나오죠? 나옵니다. 보면은 이제 심사위원입니다. 그죠? 황경진의 박사학위 논문을 인준한다 해가지고 윤준기 위원장부터 이렇게 나오죠. 혹시 이분도 아시죠? 이분 창신대학교 대학원장님, 그죠? 이분은 저기 동의대학교 대학원장님, 나머지 세 분은 이제 경남대 이제 교수님들 세 분입니다. 이런 식으로 쭉 나옵니다. 자료가 그죠? 목차도 나오고 쭉 자료가 나오니까 필요한 거를 여기서 자료를 보면 웬만한 건 다 있습니다. 웬만한 거는 있으니까 한번 보시도록. 그죠? 또 있습니다. 이 프린터 돼요. 프린터 됩니다. 집에 다셔도 되고 필요한 거. 자, 넘어갑니다. 그래서 RISS 가면은 대부분 다 있습니다. 대부분. 자, 공장 사장님, MPL을 투자를 배우면은 더 부자 됩니다. 제목이 다 나왔어요. 자, 이 공장인데, 이 공장에 이 눌러보면요. 1차, 3차, 4차, 5차가 있어요. 3차, 4차, 5차. 자, 여기 보면은
한번 들어가 볼까요? 13에 598 하나.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전세, 전월세 사는 공장 임차인이 소유자 되겠다 할 때 제일 좋습니다. 제일 좋은 거는. 그 사람들 대출도 잘 되거든요. 한 80% 되고 또 은행가 거래 잘 되니까 전세를 살고 있는데 MPL 공장을 하나 내가 해가지고 사업자로 소유자가 돼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으면 좋아요. 대출도 잘 되고. 그런데 이제 가정주부가 공장을 하나 잡아서 내가 MPL에서 소유자 되겠다 그러면은 대출 문제부터 걸립니다. 마시는 분인데요. 가정주부인데 그러면 아이고 소득도 없으면서 뭐 10억, 20억 샀어요. 이래가지고 대출 7억 해달라. 보통 잘 안 해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임차인들은 매출이 있거든요. 작년, 재작년 이런 막 재무제표가 나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임차인들이 내 임차로 하다가 내 공장을 소유자가 이제 자가 공장을 하나 갖고 싶어서 이거 낙찰 받을 거다. 대출이 필요하다 하면은 잘 됩니다. 잘 되면서 또 잘하면은 아까처럼 현금 유동성이 좀 매덕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 이제 목적이 있으니까. 특히 이제 공인중개사로서 공장을 중개하시는 분은 MP를 잘 배워야 됩니다. 잘 배우셔가지고, 지금은 유동회사에서도 주거든요. 수수료 줍니다. 주고, 또 의뢰한테도 받을 수 있고, 또 이거는 중개는 중개인데, 이 채권 중개돼가지고, 이게 뭐, 잘 모르겠어요. 그래? 채권 중개돼가지고 수수료를 많이 받아도 괜찮은 건지, 0.5%만 받아야 되는데, 이게 조금 오락가락합니다. 이게 지금 보니까. 자, 봅니다. 이런 거예요. 하만에 군북에 공장이 나왔다면, 공장이 나왔다,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10억짜리다, 공장이. 그러면은 이제 3차가 되고, 4차가 되고, 5차가 됐습니다. 그럼 이럴 때, 우리가 사러 가면요, 주로 이 가격을 들어갑니다. 이 가격. 알겠죠? 주로 4차 가격을 달라. 유찰된 가격. 요거로 달라하고요. 채권 매입할 때. 낙찰은 여러분들이 보통 3차로 들어가고 보통 그래요. 4차의 가격을 사고 3차에 낙찰받고. 자, 그럼 6억 8천 받다 이죠. 그러면은 자 보겠습니다. 이런 공장이 있는데 유치권도 있고 뭐 이런 공장이 있어요. 유치권 막 행사 중이네. 이런 공장이 좋더라 이렇게 봅니다. 보는데 여러분들이 농협 가면은 농협의 대출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여기서 10% 다르겠죠. 그럼 뭐 한 6,200을 더하면은 6억 8,800 되죠. 그러면 7억 3천 안에 들어오죠. 그럼 요 정도가 낙찰 가격입니다. 보통 보면은 낙찰가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여기에서는 알 수가 없어요. 전화번호가 없죠 지금. 전화번호 없으면 어디 한다고요? 문건 송달역 가서 요게 아까 도마도 그런 거 아까 했다 그죠? 이런 걸 찾습니다. 찾아가지고 또 어디 간다고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아까 배웠다 그죠? 그거 가서 넣으니까 뭐 전화번호 오더라. 그럼 그거 전화하시면 되겠고 전화를 하면은 주로가 요렇게 해서 이렇게 됐는데 이 변경을 시키는 거는 유동화회사에서요 자꾸 원하는 겁니다. 전화해 달라고. 그래서 보통 우리 경매에서 변경시키는 건 거의 90%가 유동회사입니다. 왜 자꾸 시키나 하면 연체자 또 와야겠다. 연체자를 받겠다. 그런 시간 늘리 잡자. 이런 것도 많고 조회수가 자꾸 늘잖아요. 한 달, 두 달, 석 달 가면은 그냥 덜렁 파는 것보다는 오히려 조회수를 늘려가지고 한 두 달, 석 달 연기를 변경을 시켜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전화 오더라. 유도를 하는 겁니다. 알겠죠? 아무리 좋은 물건도 바로 팔아버리면은 보는 사람 작아서 싸게 팔립니다. 그래서 한 달, 두 달 계속 변경을 세 번, 어떤 거는 네 번까지 했습니다. 넉 달째 막 변경이 계속 되는 거는 거의 90%가 자산 유동화회사에서 전략적으로 조회수를 늘리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전화 와가지고 경쟁을 시키고 높게 팔기 위해서 그런 경우 많아요. 자,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6억 2,600인데 600인데 6억 8천에 들어갔다. 그죠? 6억 8천에. 아까 그게 이게 가격은 보통 요리 사고 낙찰은 요로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요 2등이죠, 2등. 2등은 주고 누구라고요? 바지인데 주로 유동화회사 직원들이 보통 많이 거들고 있습니다. 폼을 잡고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움직인다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이럴 때면은 예로 이렇습니다. 내가 그냥 요 정도 사갖고 또 요리 팔면은 세금 많이 나오죠. 간단히 단타로. 그럼 6억 8천 하지 마. 6억 8천에 같이 팔면 세금 없죠. 일단은 그런 것도 있습니다. 있고 또 예로 5억 5천 사는 보다 6억 8천에 낙찰받기 때문에 대출이 1억 3천이 더 높은 가격으로 옵니다. 그럼 1억 3천에 곱하기 80만 한 1억 정도 대출이 더 놉니다. 그냥 덜렁 받는 것보다. 그래서 그거를 많이 또 원하는 것 같아요. 사업자들은 돈이 또 필요하니까. 내가 공장 사는 것도 없는데 내 돈 지금 한 2, 3억, 3, 4억 밖에 없는데 이거 공장 한다고 딱 운자금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아끼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유동화회사 쪽으로 많이 진출하고 있습니다. 공장 살 때. 자, 근데 유동화를 왜 이렇게 자꾸 사느냐, MPL을 사느냐 그러면은 1등 낙찰이 확실하다. 거의 99%다. 내가 볼 때는. 그 다음에 대출 한도가 많더라. 아까 설명드렸죠. 그 다음에 양도 소득이 없더라. 그죠? 양도 소득가 이게 높게 사가지고 같은 금액 팔든지 조금 싸게 팔면은 지금. 근데 예로 낮게 낙찰 받아가지고 그것을 높게 팔면은 세금 많죠. 일단은 양소득의 문제가 좀 없으니까 보통 많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했다 그동안에. 그러나 작년 2020년 7월 10일 대책으로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가 무섭지 않다. 그죠? 이런 장점이 있으니까 이제 최근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MPL 쪽으로 조금 한번 연구를 해보는 거 좋아요. 여러분들이. 자, 그다음 봅니다. 여기도 보면은 이 공장이 있는데요. 이 공장이 23억짜리인데 10억에 떨립니다. 10억에 떨리는데 17에 50420. 자, 일단은 이런 공장을 보면요. 여러분들이 이제 쭉 봅니다. 뭐 나름대로 보겠죠. 보다가 쭉 보다가 제일 밑에 하단에 가보면은 이런 직원들이 있어요. 보통 뭐 연합자산관리 이런 데는 아주 큰 회사거든요. 그런데 이런 데 전화하시면 돼요. 아이고 정말 저 사기꾼 아이가 뭐 그럴 필요 없습니다. 사기꾼 아닙니다. 아이고 아까 SPC 그런 거 빼앗죠 우리. 그죠? 금융감독은 바로 밑에 은행 오른쪽에 거기에 이제 꼬여 있는 일하는 회사들의 직원입니다. 이게 직원들이 있으니까 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그냥 덜덜덜 전화하면은 값만 올린다 제가 얘기했어요. 값만 올린다. 이거 보세요. 결국은 안 팔려 가지고 12억에 샀나? 12억에 20억짜리인데 10억 샀죠. 사는 건데 여러분들이 딜을 잘해야 되지. 딜을 잘못하면은 예로 5차, 4차 사야 되는데 2, 3차부터 딜을 하기 시작하면은 3차를 사기는 사도 원래는 4차 살 수 있는 건데 3차 사는 거예요. 딜을 잘못했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 공장에 이 잡종지에 하자 이런 걸 막 찾아가지고 안 팔린다. 계속 떨어져 봤자 이거는 그만 나한테 지금 예로 2차다 그뭐 내가 3, 4차 하든지 3차도 하면 되는데 괜히 2차에서 끄떡 대갖고 자꾸 2차 살 필요 없단 말이야. 알겠죠? 딜을 잘해야 되겠다. 그럼 딜을 여러분이 하는 것도 좋지만은 이 전문가도 있어요. 여기 또 관련되고 그죠? 전문가도 하고 대출도 받아야 되고 일이 좀 많습니다. 해보면은 그냥 뭐든 간단하게 싶어도 그 안에도 보면 또 복잡하게 얽히는 게 있어요. 이게 세밀하게 보면은 임금 채권을 누가 부담할 거냐 이런 것부터 국세 같은 거는 내가 부담할 거냐 뭐 네가 부담할 거냐 이런 거 다 따져야 되거든요. 그런 것도 있으니까 딜 전문가한테 맡기는 것도 뭐첫 거래는 좋겠다 알고 있습니다. 한 두세 번째는 자기가 조금 우리가 지분도 없죠. 낙찰받아서 개인이 공유물을 소송하기가 처음 힘들죠. 부부상 맡기고 수수료 주고 뭐 이렇게 합니다. 해야 되는데 이제 보통 수수료를 딜 하시는 분들이 뭐 채권 예로 10억에 20억짜리 공장에 10억에 낙찰받고 10억에 예로 채권이 산다 이러면은 보통 1, 2%, 2%, 뭐 1,000만 원, 2천만 원 정도는 달라갈 겁니다. 그럼 그걸 주고 채권을 싸게 사오는 게 좋지. 그냥 여러분 자꾸 해갖고 13억씩 사오고 이럴 필요 없다 말이에요. 이거죠. 자,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도 MPL을 중개하면은 양타 중개 보수가 받을 수 있느냐? 있다고 봅니다. 이거 받고 안 받고는 자기 능력입니다. 그죠? 능력이다. 봅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요거는 그냥 생략하겠습니다. 양타 받는 거. 양타 뭔가 알죠? 모르는 사람 모른다. 양타가. 양타. 두 타? 이 타 말인가? 야, 이거 의뢰인한테 보통 공장 0.9% 받죠? 그죠? 또 이제 매도리한테 0.9% 받죠? 상가나 공장 같은 거는. 그럼 1.8%인데 두 군데 다, 그럼 매도인이 유동회사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서 0.9를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고. 그죠? 그냥입니다. 그럼 이제 의뢰인한테 0.9% 받고 또 0.9가 아니고 얘로 2%를 받았을 때 문제가 있을까? 그것도 내가 좀 아직까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이 채권거래거든 이게요. 이 부동산 중개가 아니거든요. 부동산 우리가 자 물어봅니다. 권리금을 상가를 5억짜리 상가라는데 권리금 1억을 받았어. 아니 수수료를 공인중개사가 상가를 중개해주고 수고비조로 1억을 받았어. 문제 있을까 문제 없을까? 어? 아니 부동산을 5억 주고 살 때는 그래 되는데 권리금을 잘해서 예를 2억짜리 1억에 떨어가고 1억을 지가 먹었어. 서로 먹게 계약을 했어요. 권리금은 아예 2억, 장사 안 되니까 2억짜리인데 원래는 2억짜리인데 5천만 원 주기로 하고 지는 1억 5천을 받은 것으로 해가지고 예를 1억을 버렸다. 권리금 장사 1억을 버렸다. 권리금에 1억 버렸다. 1억 버렸다. 중개실장이 1억 버려왔다. 5억짜리 상가에서 권리금 원래는 5억짜리 뭐 0.9니까 여러분 뭐 450만이죠. 그런데 권리금 장사를 해서 권리금 쪽에서 5천이나 1억을 버려왔어요. 문제 됩니까 안 됩니까? 권리금 쪽에 문제 안 되죠. 우리 중개보수는 부동산 중개에 관해서 0.9 이야기 나온 거죠. 권리금 중개에 대해서는 0.9 이런 거 없습니다. 그리고 5천을 받고 1억을 받았다 하면 박수 해야 돼. 아이고 우리 실장님 진짜 유능하다. 남보이다. 그죠?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손을 못 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세법은 열거주의니까 열거를 해야 됩니다. 자, 권리금의 수수료도 내라. 그죠? 몇 호에 딱, 기타 소득에 넣어가지고 딱 넣어놓으면 그 다음부터 내놔야 됩니다. 네, 지금 이제 그런 걸 안 하면은 세법에 열거 안 됐으면은 막 없다고 보면 됩니다. 요것도 채권 거래니까 자, 주식 사락했어요. 사락했는데 지금 1억 벌었어. 내한테 3천만 들고 왔어요. 내가 수고비를 받았어요. 문제 있습니까? 문제 없습니까? 어? 형님 사락해서 샀더니 1억을 버렸어. 수고비를 한 3천만 띄주더라. 형님 맛있는 거 더 있어. 뭐 내가 형님 덕분에 내가 7천 내가 버렸고 자 10억 버려갖고 원장님한테 10억 버려갖고 2억 벤처 사줬어. 문제 있을까 문제 없을까? 문제 없는 것 같아. 자 MPL 해가지고 이렇게 성사하고 잘 해줬더니 너 당신 서울에 왔다 갔다 뭐 왔다 갔다 하고 고생하고 니 그동안 10년 동안 배운 거를 이게 내한테 이렇게 시간을 다 빼줬으니까 내가 싸게 이게 한 5천만 원, 2천만 원 가져갔어. 수고비 쪽으로 내가 드렸다. 문제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채권 거래인데. 그죠? 자, 봅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26번. 세종시에, 요게 이제 막 떨어집니다. 세종시에. 떨어져갖고 그때, 봅니다. 19에 107937. 자, 세종시에 요게 이제 두 개가 움직입니다. 그죠? 움직입니다. 1번, 2번을 같이 가 있어요. 그래서 유동회사에서 요거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채권을 저가 이제 사가지고 사다 보니까 같이 쭉 왔습니다. 네, 왔는데 세종시의 상가입니다. 상가 그죠? 상가가 있어가지고 요게 뭐 괜찮은 1층의 상가입니다. 그 세종 청사 앞에 바로 건너편에 1층에 있는 상가인데 이제 장사가 될지 안 될지 그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해서 세종시에 상가가 앞에 있어요. 1층에 위치는 좋다고 내가 보니까 좋은데 여기에 보면은 이제 12억 그죠? 은행에서 12억가 있습니다. 가 있고 결국은
은행에서 대출이 10억 9천이다. 그죠? 그러면 낙찰은 한 11억 들어갈 수 있겠죠? 높게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럼 요거를 사라, 이만 사라. 사라 됐어요. 사라 됐는데, 얼마에 팔 거냐? 자, 어디 써놨을 건데. MPL 경매계약 부동산 대책과 무관하다. 가격은 원래 분양가는 17억인데 감정가는 16으로 조금 떨어졌어요. 연체 공용관리비가 600만 원이고 7억 3,800에서 내고 가능하대. 7억 3,800에 내고 가능하다. 왜냐 하면은 이 세종시 상가납찰률이 한 43%, 46% 거기서 왔다 갔다 움직이니까 그 정도는 사라 줄 테니까 7억 3,800에 내고 가능하다. 건조당권은 7억 3,800에 내고 가능한데 낙찰가율 감면해서 가능하다. 낙찰가율 보면은 10억하고 실채권 10억에 가지금 이자까지 10억 7,800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싸게 해주겠단 말이야. 지금 싸게 10억 7,800 받는데 한 3억 정도 더 싸게 줄 테니까 사가라는 채권을 채권장입니다. 근데 물어보니까 개인 투자 가능하냐 물어보니까 론세는 안 되고요. 채무 인수 방식이나 사후 정산 방식으로는 가능하겠다 이야기입니다. 이해가죠? 채무 인수나 사후 정산 방식으로 가능하다. 자, 그럼 이거 봅니다. 전화번호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게? 여기 있네. 여기 있죠? 그럼 요거 전화하면 됩니다. 그럼 이런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죠? 사람이에요. 전화해가지고 사면 되는데 결국은 보니까 이게 MPL로 2억 6,800하고 이 두 개 다 하면 얼마죠? 4억 5천. 그럼 MPL 할 수 있겠다. 아까 저 원하는 거 7억 3천 이야기 나왔거든요. 막 그 정도에서 한 1천 빼고 막고를 사가라 크고 원래는 이 두 개 다 하면 얼마입니까? 두 개 다 하면 1억 9천에 3억 5억 5천이죠. 5억 5천인데 한 7억 한 2억 7천에 4억 5천 7억 2천이네. 그러면 7억 2천 5억 2천 한 2억 정도 차이 나네. 1억 9천에 3억 5억 5천하고 7억 2천 5억 5천 7억 2천 5억 5천 1억 7천이가 1억 7천. 그러면 이제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1억 7천이가 곱하기 80% 하면 얼마죠? 대출이 되나? 1억 3천이 되네. 그럼 1억 3천 정도 대출을 더 받을 수 있다. 자, 이런 목적가 있는 사람이 또 삽니다. 이런 걸. 자, 이해가시죠? 자, 그 당시에 이게 기록입니다. 제가 세종시의 MPL 투자 물건이 두 건에 개인명의 투자할 때 론세일은 안 되고 자본금 5억 이상 금융감면 대부분 가능. 그러나 개인은 가능한데 개인은 채무인수 방식 또는 사후정산 방식으로는 저거 매입을 해주겠다, 팔겠다 지금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나왔는데 7억 3,800 정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내고 가능하다. 조금 빼주겠다는 말입니다. 아마 7억 이전에 판 건데요, 느낌에. 그래서 이제 여기다 전하면 되는데, 그럼 파빌리온 자산관리 이런 애들도 뭐냐? 여기 보면은 지금 여기 있죠. 파빌리온 자산관리 건데가, 그죠? 메이트 플러스 자 여기 있습니다. 그럼 여기 회사들은 위탁 자산관리회사가 있고 투자회사입니다. 유안코 사코, 유안코, 미래시에 자산운용. 자 이런 데가 이제 우리 투자회사라 이렇게 부르고요. 여기서 일 보는 사람을 위탁 자산관리회사 직원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유안코나 미래시의 자산운용 이런 데는 투자를 매입하는 데고 주로 매입해서 유동화 이렇게 이제 섞어서 법인을 만들고 그럼 여기서 일을 보는 사람은 이런 데 맡깁니다. 이런 직원들한테 알겠죠? 맡기하고 이 직원들이 연락합니다. 연락해서 A1 자산관리해서 연락해서 유안코 보고 얼마에 파는 중간 역할한 직원들 보면 됩니다. 간단히 말하면 알겠죠? 이걸 우리가 위탁 자산관리회사고 그래서 자기들은 투자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예로 7억 이전에 팔겠다 이런 거를 승인을 받는데 그 역할을 하는 직원이다 알고 보면 됩니다. 그렇죠? 자, 넘어갑니다. 예전에 저축은행 부실 채권을 사고 수익난 사례 이래갖고
주로 다세대 주택, 아파트, 다세대 이런 게 있는데 여기 수익률 쭉 보면요. 결론적으로 11개월 만에 30%, 6개월 만에 90%, 4개월에 400%, 4개월에 500%, 4개월에 280%. 자, 이런 식으로 투자금 대비 수익률이 이렇게 계산한 게 있습니다. 이 표가 있는데, 자, 이런 자 아파트나 이런 것들은 주로가 저축은행이나 신협, 새마을금고, 수협 이런 데서 옛날에 팔고 했어요. 여러분 가면은 이제 그 자기들 BIS 비율을 맞춘다고 실적을 좋게 하기 위해서 부실된 거 뒤에 뭐 연체를 받고 두지가 아니고 당장 연말에 실적을 공표가 되니까 좋게 하기 위해서 팔 때 그때 가끔 이렇게 막 팝니다. 가보면은 그때 여러분들이 선별적으로 이렇게 막 사오는데 보통 사오는 금액의 20%가 투자가 되면은 보통 7, 80%는 대출이 됐다. 지금도 아마 될 거로 보입니다. 지금도. 그래서 이제 잘 하시면은 여러분이 접근이 가능하다. 아까 우리 아파트 공략 봤죠? 12억 5천인데 10억까지 떨어졌어요. 그럼 그런 거 낮춰 받으면은 10억에 받으면은 10억 대출이 거의 다 됩니다. 제가 볼 때는 다 되고 그런 걸 왜 받느냐? 그 공장에 월세가 많이 나오면은 예로 12억 5천짜리 10억에 받았는데 월세가 한 500만 원 나오더라. 그 보니까 가보니까 500만 원 나오더라. 그러면은 10억에 우리가 예로 1억 투자했어요. 내가 1억을 가지고 9억 대출 받았어요. 그럼 9억의 대출을 그때뭐 이제 4% 그때 뭐 얼마겠죠 제가 1억당 30만 9억이면 얼마입니까? 270이죠. 그러면은 500에서 270이면 한 달에 230 나왔습니다. 그럼 1억 투자해 가지고 한 달에 230이 남는다. 이런 전략에서 막 들어간다 말이야. 들어가다가 이제 12억 5천에 팔고 빠지고 뭐 이런 전략 해볼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아파트형 공장은 대출이 또 잘 되니까 그냥 우리가 지금 아파트 주택은 대출이 아예 안 된다 했죠 여러분들이. 주택 지금 두 개, 한 개, 두 개, 세 개 가는 사람은 아예 대출하고 그래야 멀려지고. 그러면은 이제 아파트형 공장이나 상가나 뭐 공장이나 그냥 안 그러면 뭐 일반 토지로 가든지 이렇게 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갈 때 MPL 가는 것도 좋다 하는. 그냥 들들 가지 말고 MPL 또 잘 찾아보면은 또 싸게 살 수 있는 게 많아요. 한 30% MPL이니까. 그래서 잘 찾아보면은 여러분들이 딜을 잘 해보면은 특히 이제 토지나 이런 것도 보면 많이 떨어지죠. 그리고 이제 뭐 자기들이 사올 때는 시에막 무더기로 200건, 300건씩 통째로 사왔는데 그거 보면 돈 안 되는 게 많이 있어요. 그럼 적어도 알니까 여러 상가면 이렇습니다. 목욕탕 같은 이런 거, 막 이런 거를 여러 저거 사오기는 한 8억 사왔는데 4억에 팔고 막 이럽니다. 자기들. 자 봅니다. 부천시 소사구 상가도 뭐 이런 수익률이 400% 냈습니다. 원미구 아파트는 200% 냈습니다. 양천구 아파트도 660% 냈습니다. 이런 막 사례들이 많이 있어요. 있는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집에서 한번 그냥 보시면 되겠고. 자, 유동화 회사에서 변경을 많이 합니다. 이게 많이 하다가 결국은 저가 유입해요. 안 팔리니까. 자 봅니다. 19에 1417. 보통 뭐 한두 개 정도는 유입을 해버립니다. 자기들이. 그래서 변경을 많이 시켜요. 얘들이. 자 봅니다. 공장인데 하만에 공장이 나왔습니다. 공장이 큰 게 나왔는데 여기 보면은 1차 2차 하다가 변경 또 그 다음 한 번 또 하다가 또 변경 또 하는데 아이고 안 되겠다 이게 절반 되니까 이제 전화도 안 오니까 아마 자 본게 누가 사주죠? 앞에 얘죠. 얘 똑같죠? 이름 똑같죠? 그죠? 삽니다. 그럼 사는 거는 뭐냐? 사가지고 잔금을 치르고 자기들이 소유자를 가 있다가 기계는 기계대로 팔아먹고 그죠? 공장하고 대지 건물은 따로 또 중개업소 연락해서 또 팔아주라 해서 또 중개수수료 주고 팔기도 하고 막 그래 합니다. 그래서 지금 공장이 많은 공장이 나오기 때문에 아마 많이 어려울 겁니다. 유동화회사에서. 그럼 유동화회사에서는 대부업법을 2016년도 7월 15일 개정을 해버렸거든요. 개인 투자 금지. 이거를 다시 원위치 해버리면은 많은 자금들이 또 대부 저에게 유동회사로 들어갈 거라고요. 그러면 계속 이게 원활하게 경제가 오히려 더 낙차받은 사람이 많이 또 연구도 하고 주변에 자금 가 있는 사람이 호흡이 되는데 자 이런 겁니다. 개인 투자 금지를 하다 보니까 5억 이상 대부업체 아니고는 대부업 교육도 받고 대부업체로서
법인을 해서 금융감독원에 등록을 하고 감시감독도 받고 그 자료가 또 많아요. 또 서류 자료가 이런 게 보고서. 이러니까 제조업체 사장이 사고 싶어도 못 사는 겁니다. 그냥 주식을 갖고 있는데, 이 공장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사고 싶어도, 자, 개인 주식회사나 또 마찬가지예요. 공장 주인. 못 사나잖아, 지금. 개인 투자 금지하면서 뭐냐, 그러면은, 대부업체만 능가라. 채권을, 능가라. 이렇게 해서 이제 법을 개정하다 보니까, 개인 주식회사나 개인 명의를 갖고 있던 사장님도 바로 이제 연결해서 살 수가 있는데, 그걸 길을 막아버렸어요. 그럼 사는 방법도 외적으로 살 수 있습니다. 뭐 또 대부업체를 통해 가지고 또 수수료를 뭐 또 많이 주고 외적으로 또 중간 수수료를 줘가지고 다리를 걸쳐가고 쩌쩌하고 막 이렇게 편법 비슷하게 해갖고 사는데 그건 안 맞다는 얘기죠. 모든 거는 쉽게 그죠? 일반인들이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해놔야 되는데 잘 투자하는 거를 아이고 터지고 유동화법을 만들어갖고 잘 끌고 오는 거를 금융감독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 해가지고 뭐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민원이 많이 들어오니까 법을 개정했다. 개인들이 나중에 와서 막 조폭 행사를 해버리니까 채무자 소유자 쪽에서 옛날에 신한은 기업원에 빌렸는데 이상한 환경지가 갖고 내가 네 채권자께는 내한테 내놔라. 그죠? 이런 낙찰을 5억짜리인데 채권을 가는데 내가 3억에 받았지만 그럼 여기 미수 채권이 있으니까 네가 내놔라. 그거 이제 따라 붙이고 계속 추심한 사람이 있으면서 오니까 나 신한에 날 빌린데 기업원에 빌렸는데 이상한 무슨 말 와가지고 자꾸 내라 하니까 이게 자꾸 민원 들어오니까 민원 들어오니까 쉽다는 얘기죠. 그게 이제 입법을 해갖고 시절을 막 바꾼 것 같아요. 그거를 다시 개인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그걸 폐지하면 되겠다. 폐지. 간단한 거는. 개정을 한 거를 다시 빼버리면은 개인이고 주식회사 공장을 갖고 있는 사장님이고 법인체고 개인 명의 법인체고 전부 다 낙찰을 들어갈 수 있네. 그 명의로 사가지고 채권 상계라든지 소유자가 되든지 알아서 하면 되는데 그거를 너무 그렇게 대법을 개정하는 거는 바람직하다. 그래서 제 박사 논문은 주로 대원칙입니다. 다시 대법법 개정한 거를 다시 원위치하자. 그입니다. 주로 내용이. 자, 그러면 부실채권 투자하는데 장점이 뭐냐? 9가지가 있대요. 자, 제목 봅니다. 경매 법정에서 대부분 최고가 매수인은 1등만 차지가 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2번은 대출한도가 매우 높대. 대출한도. 자, 3번은 일반 중개업소에서 부동산 매매 시 나타나는 양도소득세 부담이 거의 없더라. 그죠? 절세율보다 많다. 그 다음에 4번은 연체자까지 배당을 받아서 고수익을 실현했는데 요게 지금 2018년 4월 30일부터 연체금리는 약정금리 플러스 3% 이내로 대폭 하향 축소된 건 있지만은 그래도 막 여러 아파트 담보대출 6%, 상가 7% 받으면은 지금 예금금리 1%보다는 훨씬 좋습니다. 그죠? 좋아요. 옛날부터 못하지만은 언제부터 바뀌었다고 이거요? 2018년 4월 30일부터 연체금리는 약정금리 플러스 3분의 대폭. 자, 여기다가 요거는 대부업체 포함해서 대부업체 포함. 그죠? 여기에 대부업체도 포함입니다. 전국에 모든 대부업체가 포함됐어요. 그래서 특히 대부업에 돈 빌린 사람들 약정금리 플러스 그게 대부업체 약정금리 비싸겠죠. 지금 24%면 24%. 그죠? 그럼 3%면은 최고 주도 27%밖에 못 줍니다. 그래야 되는데 실제로는 뭡니까? 100%막 청구하죠. 그거 잘못된 거예요. 지금 최고금리가 대부업체 24%인데 뭐 15% 내리니 지금 자꾸 지금 정부에서 그걸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 5번 대부업자는 때로는 개인 투자자의 공급자가 돼서 컨설팅 보수를 챙길 수 있더라. 아까 했죠. 주식회사를 갖고 있던 제조업 공장이 업체가 NPL을 못 산다고 해요. 바로 다이렉트로 못 사니까 둘러사는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그 당시에는 이제 대부업체는 또 중간 역할을 하면서 수수료를 3, 5% 이렇게 챙길 수 있는 또 기회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경매에 관한 기술식이 풍부한 선순위 채권, 그죠? 뭐 임금 채권, 국세 같은 거, 요거를 배제해서 높은 기대 수익을 기대할 수 있고 대출 취급 경위, 그 다음에 가장임차익 이런 거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무상 거주 임대 자격서 이런 걸 막 가지고 있거든요. 은행 대출 나갈 때 서류 있죠.
대출 임대차 조사서요. 그런 것도 내가 가 있으니까. 건전당만 이전 되는 게 아니고 모든 파일 서류를 다 같이 넘기고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그거 보니까 아 저게 옛날에 대출 전세가 없다고 나온 거더라. 그죠? 아파트에. 그럼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잘 알 수 있고 낙찰을 받기도 좋고 또 그거를 수리를 해서 법원에 넣어가지고 낙찰을 유도할 수도 있고 그죠? 문제 없다 그거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확정 채권의 건전당권 이전이므로 매입 가격의 80% 정도 질권 대출이 가능해서 5천만 원 이하 소액 투자가 가능하더라. 자, 원장님이 가면 한 90% 될지 모르겠어요. 90%.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은행하고 나름인데 보통은 80% 보면 됩니다. 자, 수익금에 대해서 비과세가 되고 다른 물건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경우에 납부할 세액이 있으면은 상계 취소 가능하다. 자, 이런 게 있어요. 비과세 내가 이번 토지보상금을 한 1억 받았어요. 세금 내야 되죠. 그런데 내가 MP를 사가지고 조금 높게 낮춰받았어요. 쉽게 말해서. 받았는데 팔기는 조금 정상적으로 팔았어요. 이를 조금 낙찰가에 비해서 조금 낮게 받았어요. 이거 손해갔죠. 이 땡땡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1월 1일부터 연말까지 1회계 연도 안에서 움직여야 됩니다. 그게. 다시요. 1월 10일에 내가 보상금을 한 1억 받았어요. 토지 보상금은. 그럼 세금 내야 되죠. 그 해에. 2달 뒤에 막 내야 되겠죠. 근데 그때 M펜을 사가지고 내가 7억이나 받았는데 여러 사기는 한 3억에 샀고 낙찰을 7억에 받았고 한 6억에 팔았어요. 그럼 1억 손해갔죠. 그럼 전에 1억 버린 거 토지보상금 1억 상가에서 1억 손해간 거 이거를 땡땡해서 토지보상금에 양도세를 안 낼 수 있느냐 안 낼 수 있다 이야기입니다. 이해가죠? 자 넘어갑니다. 9번 투자기간이 3월에서 6개월 정도 단기간 소유돼서 회전기간이 짧다. 그래서 보통 MPL 사는 거는 주로 낙찰이 5차 갔을 때 그때 사거든요. 여러분이 경매에서 잘 안 삽니다. 그래서 사는 거는 주로 이제 4차, 5차 막 들어갔을 때 공장이나 상가 보면 그때 가서 사기 때문에 내일 모레 낙찰될 거. 그죠? 요번 달에 움직이는 거. 5차 된 거. 이런 거 사기 때문에 기간이 짧아요. 그래서 단타에 적합한 것이 MPL이라고 봅니다. 자, 그 다음 양도소득세 문제. 왜 비과세가 가능하냐? 입니다. MPL 채권을 매수했다가 매각에 따라 발생한 처분이익은 과세 대상 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근거는 뭐냐? 그러면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이제 결국 이거다. 부실 채권을 매입해서 제3자에 매각하거나 법원의 매각으로 인해서 매매 차익이 발생했을 경우에 매매 차익에 대해서 소득세법의 이자 소득에 해당되어 과세할 수 있는지 문제가 여부가 되었는데 일반 투자자가 부실 채권 매매를 업으로 하지 않는다. 이게 중요합니다. 일반 여러분이 부실 채권 매매를 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채권 양도 행위로 인한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는 이자 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자, 그래서 서울행정법원에서 이런 사건이 있었고요. 서울고법에서 부실 채권을 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개인이 민법상 채권 소득 양도의 방식으로 부실 채권을 매수했다가 매각함에 따라 발생한 처분이익은 과세 대상이 안 된다. 구식시행 패스하고 대부분에 다시 상고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확정이 됐고요. 자, 이렇게 쭉 몇 개가 있어요.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업으로 하지 않는다. 이런 조항에서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채권 배당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 배당을 받을 때, 그죠? 자, 우리 배당을 받았어요. 배당을 받았을 때도 마찬가지로 일단 비과세로 간다 하는데 비과세로. 자, 그다음 또 봅니다. 그리고 보면은 부실채권 매매액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의 일부로 채권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지만은 부실채권 매매를 업으로 하지 않는 일반 개인들이 간혹 민법상 채권 양도의 방식으로 부실채권을 매입했다가 매각에 따라서 발생한 처분이익은 과세 대상 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다. 이게 결론입니다. 자, 그런데 MPL이 뭐기에 해가지고 자, 이게 대학원에 평생교육원인데 있죠. MPL 강사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수강생 30
4명한테 한 40억 투자를 모집합니다. 그래갖고 연 20% 수익 가능하다 이 이야기입니다. 서울의 모 대학교입니다. 대학원에 평생교육원에 강의를 하고 이러면서 수강생이여 나를 따르라 돈 자 우리 해장 뽑고 총 뽑고 자 오늘 점심으로 갑시다 갈비 다 뜯고 이런 소리 하고 기분 좋고 자 MP로 돈 좀 벌자 한 1, 2, 3억 다 내봐 이라고 한 40억 걷었어. 그래 돈 버리면 되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보장된다고 받았는데 이리 그다갖고 죽어버렸어. 죽어버렸어요. 그게 난리 났죠 또. 이런 사건이 있고 또 강남에는 또 모 학원에서는 한 100억 정도 수완의 돈을 거둡니다. 그래 가지고 투자를 했는데 아까 우리 배웠죠 4-1 그다음에 4-2가 아까 저축은행이죠 80%. 그 다음에 4-3으로 투자자 돈이 100억이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 배당이 될까 안 될까? 자 아까 20% 했죠 아까 전에 4-1에 본게 부기등기하고 4-1에 20% 지돈 들어갔어요. 80%가 돈 빌려서 저축은행에서 그럼 그 정도 있는데 수강생 돈을 100억을 받아가지고 쉽게 말해서 그 돈을 4-3에 건당 그 이전에 그쯤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이게 나중에 4-3에서 100억이 투자되면은 들어오겠느냐고 거의 못 들어옵니다. 이런 사건이 있어가지고 한 수강생들이 몇십 명이 난리가 나버렸어요. 자, 났는데 그 돈을 회수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또 고발하고 구속시키본들 돈이 나옵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럼 결국은 시간만 끌고 서로가 마음 아프고 강사도 처음에 그런 거예요. 앰플 좋다. 합시다. 강의를 하니까. 그래갖고 이제 처음에 한 건을 해보니까 이자 잘 들어오거든. 1억 빌려도 하루 이틀 빌려갔는데 이자가 한 300 들어옵니다. 괜찮네. 또 해볼게 또 이자가 한 500 들어와. 한 일주도 안 쓰고 1억 나갔는데 괜찮아. 대충 믿을 수 있네. 이래 된 겁니다. 거기에 본점이 창원입니다. 창원. 조항동에 있는 사무실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관계가 막 80억, 90억, 100억 돼. 처음에는 달콤하죠? 또 기획 부동산 같아. 처음에는 좋습니다. 좋은데 아주 본게네. 고마워 본게네. 4-1이 아니고 2도 아니고 4-2가 저축은행이죠. 4-3에 그러다 돈이 이제 건전항이 설정이 돼가지고 돈이 나간 겁니다. 4-2만 해도 상관없겠죠. 그죠? 제가 20억 예로 투자하고 예로 80억이 필요한데 그게 4-2로 해갖고 80억이 들어갔으면 저축은행처럼 그러면은 이게 어느 정도 돌아갑니다. 돌아가는데 그것도 배당받을 때도 4-2 80억이 먼저 받기로 한다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먼저 받고 지 20억은 너가 받고 이러면 그거다 투자하면 되는데 4-1이 있고 4-2가 있고 있는데 4-3으로 돈이 건전항 설정하고 돈을 빌려줬으니까 그게 해소가 되겠느냐고 그게 안 그래요? 해수도 일부 조금 되겠지. 조금 될 수 있겠지. 조금 될 수 있겠지만은 거의 90%는 날아갑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사건이 있고 이 MPL 때문에 많은 사건 사고가 있어요. 인터넷 한번 치보세요. MPL 뭐 사기 사건하고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동요하지 마시고 그냥 일단 공부를 먼저 배워야 됩니다. 공부를 하고 나름대로 딱 주관을 가지고 그래서 예로 1, 2억씩 모아서 한 5억, 10억 모아가지고 5명이서 한번 MPL 쪽으로 나간다든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장점하고 단점이 있는데 쭉 보시면은 그동안 설명 들은 거를 쭉 내놨습니다. 그래서 자, 제목 보도록 마칩니다. 자, 1번 첫째, 부실채권 담보물건이 경매되는 경우에 제3자 낙찰 시 건전항권의 채권 최고의 범위 내에서 연체대출 원금과 높은 연체이자까지 배당금을 수령해서 수익률이 높았다. 근데 이건 최근에 이야기했죠. 최근에는 연체이자 플러스 몇 프로요? 3% 이내로 축소가 좀 됐다. 축소가. 자, 2번 봅니다. 2번. 둘째로 부실채권 투자는 소액 투자가 가능하고 단기 투자에 적합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래서 보통은 한 20, 30% 자금이 있으면은 7, 80% 대출을 받고 그렇게 해서 뭐 3개월, 6개월 단타로 이렇게 많이 움직였어요. 자, 그 다음 3번. 부실채권에 대한 개인 투자자의 경우에는 투자 수익금에 대해서 비과세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아까 우리 구실증 패소 이런 거 있었죠. 그런 걸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자, 4번. 넷째로 부실채권에 투자하는 경우에 경매 법정에서 최고가 매수인이 될 확률. 자, 이야기죠. 1등 낙찰, 1등 낙찰자가 될 확률이 많다. 그건 당연하죠. 5차인데 뭐 공장이 5차인데 4차 되고 3차, 2차 막 들어가니까 당연히 1등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째. 부실채권에 투자한 경우에 실채권에 준하는 고가 낙찰 시 대출 한도를 높게 부여받을 수 있어서 투자 입장에서는 투자 수익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대출 한도를 높게 부여받을 수 있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채권 금액이 노출 안 되니까 대출 금액이 상대적으로 막 높게 받는 그런 경우가 많이 보입니다. 이것도 법적으로 따지면 좀 문제가 있어요. 이게 이제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대출한도 많이 받고 이런 것도 이걸로 사기적으로 하는 사람 좀 그럴 수 있어요. 그 다음 6번째. 법인 대법체 입장이네. 틀렸네. 입장에서는 그죠? 개인 투자자의 투자 대행자가 돼서 컨설팅 보수를 잡니다. 지금 개인 투자를 금지를 시키다 보니까 이제 대법체를 갖고 있는 사람한테 자꾸 의뢰를 합니다. 그죠? 그러면 예를 공장 김해에 공장 가는 사람이 법인체다 개인기업체다 둘 중에 하나 있겠죠. 그럼 그 사람이 옛날에는 그냥 샀습니다. 유한코 가서 내가 공장 요거 30억짜리 지금 15억 들였는데 내가 17억에 채권 주고 사겠다. 내면으로 넘가 주죠 채권은. 그 지가 낙찰받고 산게 예를 25억에 낙찰받고 대출 20억 받아먹고 산게도 하고 이렇게 재밌게 움직이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이거를 딱 끊어버렸어요. 대법체끼리만 가져가라. 이리 돼버리니까 조금 컨설팅 물론 이제 대법체는 그런 보수는 받을 수 있겠지만은 일반 개인이나 주식회사나 제조업체나 이런 데서는 좀 길이 좀 많이 막혔어요. 막혀가지고 요거를 대법법 개정한 거를 다시 원위 찾아 개인 투자도 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 다음 7번째. 부실 채권에 투자하는 경우에 사전에 투자무관 정보 취득을 이용해서 투자 수는 거죠. 예로 뭐 가당임차인이 있다든지 여러 가지 서류를 다가 있으니까 대출 나갈 때에 모든 서류가 다 있습니다. 풀세트를 다가 있으니까 이전 할 때마다 설정 계약서하고 대출 약정서하고 다 있거든요. 구속 서류 이런 거 다가 있으니까 정보가 많이 알고 있다. 그 다음에 단점이 뭐냐? 단점을 보니까 단점을 주로 쭉 해놨는데요. 단점. 자, 하나만 봅시다. 예컨대 유동화 전문회사가 채권 양수를 제출하고 서로 채권 양도 금액에 대해 협의를 하는데 선순위 채권, 집행비용, 가지급금 나간 거, 그 다음에 임금채권, 선순위 국세, 교부 청구, 당해세 등 건전항 설정보다 앞서 예상되는 금액에 대해서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부담해야 되는데 경공매 주식이 부족하면은 상담할 때 매우 불리해가지고 일정 수 지급하더라도 부실채권 투자 전문가한테 맡기는 것이 좋을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게 잘 모르니까 유동화회사에서 팔 때는 상대가 들면 알거든요. 아, 저 사람이 경공매를 잘한다. 또 특히 부실채권 MB를 잘하는 전문가구나. 이러면은 가격을 조금 낮게 치는데 여러분이 그냥 나 제조업체 사장인데요. 뭐 노는데 전화번호에서 전화합니다. 요거 어찌 됩니까? 어쩌면 됩니까? 아, 그거 사이소. 요번에 뭐 2차, 3차 기간에 내가 뭐 3차, 2차 중간에 팔겠습니다. 원래는 4차, 5차에 살 수 있는 건데 그렇게 여러분이 그냥 쏙 끼워서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거는 안 좋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채무 인수 투자 방식과 대입변제 투자 방식 등은 상당한 부실채권 투자 지식이 요구되고 부실채권 투자 전문가 아니면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그런 사항이 있더라. 자, 그런 거고요. 그러나 부실채권 투자는 경매 절차에서 실채권에 준하는 높은 낙찰가 입찰로 경매를 당한 채무자나 소유자에게는 매우 부담력이 높은 낙찰가로 양도소득세를 부담합니다. 자, 이게 문제가 이런 겁니다. 소유자 입장에서는 공장을 살 때 10억에 샀는데 많이 올랐어요. 오른 건 좋은데 그럼 보통 나도만 10억 팔려면 적당하게 양도소득세 넣어야 되는데 20억에 낙찰 받아버려. 그러면 소유자 입장은 어떻습니까? 세금은 너가 10억에 샀는데 25억에 팔렸으니까 이렇게 보는 거죠. 15억 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내라. 자, 우리 경매를 당했어요. 아파트나 상가나 공장을 경매를 당합니다. 당한 소유자가 양도소득세에 있다 없다. 경매 당했을 때 높게 팔렸어요. 양도 차익이 발생됐어요. 경매로. 양도소득세 보이서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옵니다. 나옵니다. 나오는데
적당히 팔리는 이해 간다는 얘기죠. 예로 내가 10억에 샀는데 15억 적당히 막 그 정도는 막 팔리겠다 이렇게 보는데 엠페 사면 아까 낙찰가 맞죠? 25억이죠. 그죠? 그거 사면 15억 차익이 돼서 세금을 내야 이게 나올 거라고. 그러면 불리하잖아. 소유자 입장에서는 경매당한 소유자, 경매당한 것도 억울한데 세금까지 세력 고지서가 더 높게 막 날라오니까 그냥 문제점이 되더라. 그 다음에 거기에 감정평가업자의 감정가격 산출 자료도 높게 요구이 된다. 거기는 감정사도 합니다. 25억 팔렸네 공장이. 그러면 주변에 또 비교 사례, 매매 비교 사례법 있잖아요. 그러면 이 공장은 경매로서 25억 팔았다 이래 아는 거죠. 실제로는 뭐 채권이 뭐 12억, 13억에 팔리게 갔는데 낙찰가가 25억이니까 막 그거를 봅니다. 왜곡이 됩니다. 왜곡. 감정평가사도 왜곡을 하고 은행도 왜곡이 되는 거고 이런 문제점이죠. 은행의 담보인증비율이 높아지고 그죠? 이래가지고 대출 한도가 높게 되는 이런 이상한 뭐 여러 가지 문제점도 좀 가지고 있다 봅니다. 반대로 부실채권 투자 자체를 전혀 모르는 개인 투자자들은 임장활동에서 쏟아부은 엄청난 노력과 시간에 비해서 경매법정에서 덜러리만 쓰고 그죠? 헛수고만 하고 덜러리 되는 경우가 많더라. 제가 했죠. 공장에서 7명이 들어오면은 5명은 진정한 소유자인데 한두 명 1등 2등은 보통 NPL 산 사람이고 5명은 덜러리 되는 경우가 많아요. 덜러리. 앞에 고생해도 수익은 안 나다. 자, 이 정도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전반적으로 쭉 NPL만 가지고 오늘 2시간 반 동안 이제 설명을 간단하게 했는데 여러분이 이해가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헷갈리면은 우리 9개 강좌 있었죠? 그거는 조금 부분이 상처해 놨으니까 오늘 9개를 제가 몰아가지고 2시간 반에 축소했으니까 시간이 많이 좀 짧았습니다. 그래서 근데 NPL 강의 하기 좀 어려워요. 이게 2, 4년이 많이 해야 되거든요. 해야 되는데 이거를 다 생략을 해버리니까 이해하기 조금 어려울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NPL 책을 하나 사보고 조금 공부를 하시고 제가 아까 논문 있었죠? 박사학위 논문 그런 것도 한번 쭉 한번 프린트해서 한번 보인다든지 굳이 박사학위 논문이 필요하면 제가 있으니까 또 드리겠습니다. 자, 드릴 테니까 가져가시면 돼요. 자, 오늘 이 정도 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NPL 강의는 다음부터 고생했습니다. 자, 차례합시다. 정말 수고했습니다.